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종사자 만여 명에 대해서 오후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문제 삼으며 국제노동기구 ILO와 UN에 추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은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선복귀 후 대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지시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 통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하며 16강 업적의 공을 동료와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대표팀과 만찬을 함께하며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이 잇따라 공격받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영토와 동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를 맞았습니다. 산업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석유화학업계에서도 일부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온산 국가산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업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을 때 공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 이어지면서 재고가 쌓여 조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오늘 석유화학 업계 운송기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앞서 시멘트 쪽에서 조치가 내려진 후 숨통이 트인 것을 볼 때 제품 생산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화학 업계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 수출 출하 물량이 평시 5% 정도고 내수 물량은 평시 65%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파업 열흘 사이에 출하 차질을 빚은 석유화학 제품은 70만 톤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울산만 따져도 피해 금액이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산업부 발표 이후 나흘이 더 지났으니 차질 물량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화물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조업 중단도 우려됩니다. 생산 제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건데요. 석유화학협회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1,200억 원이 넘는 매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가동에 최소 15일 이상이 걸리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해 화물차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강업계도 사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철강 제조 기업들은 파업 전에 확보한 원자재가 소진돼 가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제품 출하율은 평소 대비 절반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제품을 만들어도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도 강경투쟁으로 맞서는 만큼 석유화학 철강업계 타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온산 국가산단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업무 개시 명령은 철강과 석유화학 운전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 오후부터 대상자 만여 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집행에 나선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 개시 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만여 명으로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가 6천여 명, 석유화학 분야 종사자가 4,500명입니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석유화학을 합쳐서 240여 곳입니다. 정부 86개 합동조사반은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업이 오늘로 15일째입니다.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는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시멘트 운송량은 18톤으로 평년 같은 달 대비 96%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파업 참가 인원도 줄고 있는데 어제 오후 5시 기준 경찰청 집계 자료를 보면 집회 등 참가 인원은 3,900명으로 출정식 날 9,600명의 4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주부터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장관은 철강, 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로 2조 6천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강제와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와 20%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연일 도심 선전전에 나섭니다. 오늘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유사 3사 앞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파업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전전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청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건설노조가 노조의 활동을 전면 부인하고 범죄 단체로 규정해 탄압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찰이 노조 활동을 조직적 불법 행위나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 방해 행위로 묘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특별 단속 시작일인 오늘은 건설노조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화물연대 연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날이라면서 특별 단속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같은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예산안 심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3+3 협의체를 통해 일정 부분 이견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예산 보수 법안 중 법인세 인하 여부가 대척점에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민주당은 5조 원 넘는 액수를 깎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한 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감액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감액 대상 그다음에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권력기관 시행령 관련 예산 감액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는 후보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이 초부자,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여야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보고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장을 조금 바꾼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품목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품목을 늘리는 건 결국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새 분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민주당이 이전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으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 양상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한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청 소속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도 줄줄이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특수본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특수본은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을 피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제외된 만큼 이 부분 혐의를 입증해 2차 영장엔 포함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밤 11시 5분쯤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 보고서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거로 기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수부는 또 기존에 이 전 서장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리 구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방침입니다. 다만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특수본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도 특수본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특수본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1차 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건 역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수본은 구속은 수사 과정 가운데 하나라며 피의자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참고인 조사와 함께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수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 정부 부처 공무원이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라며 이태원 압사 사건 대신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후 5시 39분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라며 이태원 압사 사건에서 압사를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립니다. 글이 올라온 지 1분 만에 서울시 재난인력 관계자가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다고 답하고 박 정책관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박 정책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사 관련 표현을 둘러싼 정부의 지시는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참사 이튿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참사 대신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피해자 대신 사망자와 부상자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는 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재난 관련해서는 용어를 이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내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고요. 정부가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애도 기간에도 근조 표시가 없는 검은 리본만 착용해야 하기도 했는데 참사 직후 정부가 피해 수습과 진상 규명에 힘쓰기보다는 참사의 파장이 커지는 걸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수학이 지난해 수준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는 지난해에 비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점이나 떨어져서 결국 수학 성적이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과목 만점자는 3명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나온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채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수능 당일부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도 결국 수학이 가장 변별력 있는 과목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5점으로 지난해 147점보다 낮았지만 만점을 받은 사람 수는 오히려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수학도 어려웠지만 국어 만점자가 28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국어가 특히 더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다소 쉬웠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지난해 149점보다 15점 낮아졌습니다. 평가원은 국어에서 고난도로 설정한 문항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평이하게 결과가 나온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위권에서는 수학 성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평가원은 국어의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학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영어와 탐구 영역 채점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은 전체 수험생의 7.83%가 차지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지난해보다는 쉬웠던 걸로 보입니다. 반면 중위권 학생들은 영어가 지난해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3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았지만 올해는 3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이 48.25%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사회탐구 응시자를 넘어섰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사탐이 대폭 어려워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탐 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정치와 법이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학탐구 영역의 최고점은 화학 원이 75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모두 72점이고 과학탐구에서 각각 30% 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생명과학 원과 지구과학 원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각각 72점과 73점으로 나와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탐에서 가장 많이 응시한 생활과 윤리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66점, 과탐에서 가장 많이 응시한 지구과학 원 최고점이 74점으로 8점이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전 과목 만점자들도 나왔다고요? 네, 만점자는 3명입니다. 재학생 2명과 졸업생 1명으로 3명 모두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이라고 평가원은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탐구에 응시한 졸업생이 유일한 만점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2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천여 명이 늘었고 2주 전보다는 6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9월 15일
1,444명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5,205명, 해외 유입은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35명으로 20일째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6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9,9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지난 2010년 착공한 지 12년 만에 전력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5년 정도 늦게 가동에 들어간 건데 올겨울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북 울진 바닷가에 지어진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비롯해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룬 첫 번째 한국형 원전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발전 용량은 40% 높이고 수명은 60년으로 늘렸으며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건물의 벽이나 벽체나 이런 것들이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내진에 대한 설계인데요. 그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했다고. 신한울 1호기는 애초 2017년 4월에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류 속에 경주 지진 등이 겹치며 일정이 미뤄져 2020년에야 완공돼 지난해 시운전이 허가됐습니다. 신한울 1호기 바로 옆에는 2호기가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2호기는 공사를 마치고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핵연료가 장전되고 시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한울 1, 2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췄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원자로 내부에 수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해 폭발 위험을 줄였고 비상사태 시 외부에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설비도 시공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 그 사용후 연료 저장조가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사용후 연료 저장조에 물이 이렇게 보일링이 일어난, 그러니까 끓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로도 지금 설계를 해놓고 있고. 신한울 1호기의 전기 생산은 최악의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의 비중이 커지는 대신 원자력보다 4배나 비싼 LNG의 비중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한울 3, 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내 현재 26%대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3%로 높일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때 필수였던 2차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기준 핵심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거환경 가중치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합니다.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류 등이 있을 때만 지자체 요청으로 이뤄지도록 개편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에 활로를 틔워주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풀이됩니다.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해 민간진단 기관 실태점검을 병행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면 조건부 재건축을 포함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14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줄고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목동이나 노원 등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기존 아파트들, 즉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단지들에는 호재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새 안전진단 기준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위메이드가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위믹스는 오늘을 끝으로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위믹스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게임안에서 얻은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매력적이었지만 돈을 잃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직후 수익률이 한때 마이너스 97%까지 곤두박질한 겁니다.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닥사와 거래소들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떠한 기준도 없고 뭐 근거도 없는 그 연합체가 그냥 상표를 딱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억울함을 호소한 데 이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부당하다는 위믹스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메이드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업비트 두나무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위메이드 측은 투자자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이 더 폭락해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는 미국의 최첨단 3나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한용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TSMC 반도체 생산 공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참석해 공장 가동을 위한 장비 반입을 축하했습니다. 타이완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을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 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새겨진다면서 앞으로 미국 애리조나 TSMC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we work with TSMC to manufacture the chips that help power our products all over the world. And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is work in the years to come as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인 반도체법을 제정해 생산 보조금과 연구 개발 지원에 5년간 527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비 2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IBM은 뉴욕주에 각각 20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2,0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건설할 계획이고 SK그룹도 미국에서 반도체 분야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금과 같은 2만 8천 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공격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상하원 간사 합의로 도출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지금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6,800만 달러, 900억 원 수준의 예산도 전액 반영됐습니다. 또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용해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능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sure we have all the defensive capabilities that we need available to us in the region to defend our interests as well as those of our treaty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국방수권법 합의안은 법제정 270일 안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제할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선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융자로 지원해 미국 무기를 사들이도록 하는 등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러시아를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공화당이 요구한 미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에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합의가 가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백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서명이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러시아 본토 군사시설이 잇따라 공격받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다시 핵 위협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잠재적 반격수단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영토와 동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러시아 본토에 있는 비행장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사건이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TV로 방송된 인권이사회 연례회의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잠재적 반격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은 가장 앞선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만 휘두르고 싶지 않다며 이러한 무기들을 억지수단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영토와 동맹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Американск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расположено на европ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Мы никому наш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е передавали, не передаем, но, естественно,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если это потребуется.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경우 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푸틴은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라고 독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2년 올해의 인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투혼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현지 시간 7일 특집 기사에서 용기도 두려울 만큼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투혼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선정된 우크라이나의 투혼에 대해 타임의 편집장은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현한 정신이라며 이름 모를 병사들과 종군 기자들,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요리사와 의사들을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7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하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세종과 대구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강원 영동은 닷새째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울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에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토요일 밤에는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장이 밀집한 인천 성남동 인쇄 공장에 큰 불이 나 인근 건물 10곳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건물이 기울어지며 붕괴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하면서 한때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꽃이 일렁입니다. 호스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저녁 7시 16분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약 500제곱미터 크기의 지상 2층짜리 철골 건물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야근을 하시다가 발견을 하셔서 전화를 주셨고 바로 그냥 신고하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는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불이 많이 번졌고. 불이 난 곳은 공장과 상업 건물들이 몰려있는 밀집단지. 인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탓에 인근 건물 10곳이 삽시간에 탔습니다. 불이 난 인쇄 공장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화재로 건물 골조가 휘어지면서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퇴근 시각에 불이 시작된 데다 불이 난 직후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는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해 폭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물 내 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고요. 또 샌드위치 파는 데 특성상 이게 물을 뿌려도 안으로 침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딱 막혀 있는 공간에서 노면도 많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용한 모든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빠른 대응을 주문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4시간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과 주변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지나던 전동차 아래쪽 부분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하던 승객들이 모두 내려 다음 열차로 옮겨 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승객은 YTN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금속 타는 냄새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불이 난 건 아니고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며 전동차를 차량 기지로 돌려보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예방할 기회가 최소 2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은 언북초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차량 통행이 잦고 급경사가 있어 우려가 크다며 교차로를 높게 포장하는 고원식 교차로나 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돌로 포장하는 사괴석 포장, 일방통행 운영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강남경찰서가 이를 전달하며 일방통행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지만 강남구청은 답변을 희망하는 주민만 의견을 제출하게 하며 주민 50명 중 48명이 반대했다는 결과를 전달해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산안 통과 2차 시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본회의가 있죠.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 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류를 보면 거의 협상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말로는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거의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민이라는 지금 걸림돌이 딱 들어오면서 내일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임시국회로 넘어가서 12월 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의 향방에 따라서 또 여당의 반응에 따라서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마지막 변수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아닐까 싶은데 뭐 오늘 밤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렵게 사실 국정조사 이제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다 어렵게 합의해 놓고 이제 국정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아 잘했다 이제 여야가 합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꺼내니까 아 이제 민주당은 여태까지 이 국정조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방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의미로 국정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결국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아마 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 여당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뭐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단독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도 증액해야 되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협상 카드 정도로 봐도 될까요? 단독 수정안을 가지고 한 당이 그게 여든 야든 이렇게 한 경우는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뭐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문제가 어떻게 서로 대응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왜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중요해졌냐면은 국조를 하여튼 극적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가 됐는데 이상민 장관을 그 자리에 놓고 국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게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조를 공회전 시킬 수 있는 방책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지금 벌써 45일 합의했지만 3분의 1이 흘러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국조 공회전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국조를 해보면은 야 국조에서 제일 중요한 벡터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근데 국조 열어놓고 이렇게 공회전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국조에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국조를 열어놓고 또 공회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증인이나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 방법들이 있고요. 심지어 증인들이 리허설을 몇 번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상민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이 국조는 제대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또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물러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국조를 위해서도
빨리 이상민 장관이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뭐 그래서 반쪽짜리 국정조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떤 근데 말씀이실까요? 만약에 그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국정조사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처음에 합의할 때 그거를 같이 듣고 했어야죠. 네. 이상민 장관 거취를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예. 그 합의안에는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왜 뒤늦게 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저는 그 의도가 너무 의심스럽고요. 네. 지금 그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네. 뭐 단독 수정안이라도 예. 하겠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단독 수정안이라도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는요. 그 증액을 못 해요. 예. 국회는. 네. 오로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단독 수정안이라는 걸 예산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늘 뒤늦게라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다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민주당한테 그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단독 수정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엄포만 놓지 과연 이걸 할까라고 우리가 의심하지만 네. 한 번도 민주당은 그 지금까지 봤을 때 막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막 버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막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대통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뭐 네. 살림을 하시지 않으실까. 예. 전 그렇게 봅니다. 해임안이 오늘 이제 아마 본회의에 보고가 될 테고 뭐 내일 표결을 시도를 할 텐데 이번 정부 들어서만 지금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박진 그렇죠. 장관이 박진, 이전에 있었고요. 예, 장관이 근데 이게 있었죠. 해임 건의가 헌법에 있는 어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인데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글쎄요. 그때도 박진 때도 뭐 여러 가지 입장과 논의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좀 전혀 상황이 다르고요. 근데 이상민 장관 경우는 또 전혀 상황이 달라서 12구 이태원 참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해임 건의안은 무게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정말 건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전혀 쳐다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다면 이건 또 다른 분쟁과 분란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저번처럼 뭐 아예 오기도 전에 거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어차피 지금 내일로 일정이 잡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해서 더 꼬이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내일 표결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의결이 되지 않겠어요. 예.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하여튼 분란을 다시 더 심화시킬지 아니면은 넘어가게 될지는 내일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더 심화된다는 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렇죠. 또 민주당은 탄핵 소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탄핵 소추는 역시나 또 실효성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민주당은요 작전이 뻔히 보여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 조사가 저는 이제 눈앞에 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대장동 그 수사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방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예산안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안 하고요. 두 번째 이상민 장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뻔히 그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근데 탄핵 이 소추 이 부분은요. 하겠죠.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건의받고 건의이기 때문에 이걸만 해라라고 강제성이 네. 없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한다 그러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결하고 발의하고 의결할 수가 예.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절차죠. 왜냐하면 탄핵 소추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니까 그건 집권 여당의 지금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가만히 계시면 사실은 이건 정치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예. 그 직무가 정지되는 걸로 아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거기 보니까 사표를 내도 이게 수리가 안 되게 수리가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표도 수리를 못 하고요. 네. 일단 공문이 가는 순간 네. 이제 직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 정지된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그냥 이 상태가 또 막 지지부진하게 또 정쟁이 되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럼 나중에는 그 책임은 또 그 민주당한테 저는 돌아간다 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고 언론에서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작전이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민 장관의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들 때문일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참사 직후에 이런 대응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압사라는 표현을 빼라 이런 지시를 했던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사실 확인만 안 됐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현수막 전쟁도 했잖아요. 뭐 사고냐, 참사냐, 뭐 피해자나 희생자냐 그래가지고 그때 양당이 그거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수막 전쟁을 한 기억을 저희들이 금방 상기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애도 기간 설정을 했는데 이때 위패하고 사진 문제 가지고 또 뭐 설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참사급 아주 사태급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정부가 이걸 대하는 태도, 진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진정성 부분에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태도 전환을 해서 이분들 이 유가족 분들이 지금 158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마 유럽에서 그 카타르에서 돌아온 선수들하고 만찬을 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진정성을 대통령실이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뒤로는 뭐 하여튼 이상한 말 바꾸기랄지 뭐 진정성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여당도 유가족을 만나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부담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태도 전환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이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도 뭐 이태원 참사라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압사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건 제 추측인데 뭐 그 표현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이 사고 자체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도 조만간 지금 만나는 걸로 다 돼 있고 그거 뭐 만남을 피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정치 공세가 너무 되어버리니까 좀 우리 사회가 참 많이 힘듭니다. 예, 아까 신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안이 뭐 내일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 시작해도 애초에 약속한 거에 따르면 4주밖에 안 남았고요. 이 국정조사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걸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건 수사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지금 예산안하고 묶여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예산은 예산이고요. 국조는 국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정도의 국조 가지고 이번 사태 참사의 진면목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서양에서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커미션 위원회죠. 위원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만을 가지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과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커미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조로도 다 커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죠. 어떻게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버리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근데 지금 이제 수사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해야 되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더 연장해서 해야지요. 근데 이제 저는 당당하게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실력껏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상민 장관을 해인 거냐고 다 이렇게 정신을 딴 데다 쏟지 마시고 차라리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이상민 장관의 대답을 다 듣고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이모 교수를 막 이모라고 하고 그 정도 실력 갖고는 안 되고 진짜 실력을 탄탄히 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좀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낫지. 왜 이상민 장관 내려와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본인들 실력 없는 게 들통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그러는 건지. 좀 이게 보는 시각마다 다르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한 거는 그 실수는 아마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나오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주제 바꿔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고요. 이제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법무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드셨어요? 이게 이제 2002년도 것을 다시 그대로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통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근데 그때 통치 행위라는 건 사실은 사법적, 법적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렇게 사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는 무슨 얘기냐면 법의 잣대로 나는 그냥 수사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비슷한 논리와 이런 것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얘기를 이렇게 추론해 보면 지금 현재 서훈 실장의 구속영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문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훈 실장이 최고의 책임자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톤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지침이랄까요? 어떤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그 디렉션은 서운해서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끝날 수 없다고 사실은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의 의견이 말하자면 맞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문 대통령 그 앞에서 딱 멈춰 있는 상황이죠, 수사가. 그래서 서면 조사로 끝난다 아니면은 부른다, 소환한다. 뭐 이 두 가지 의견이 같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표출이 됐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수사기관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 그 전에 수사기관들은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정책 이런 걸 다 인정해 줬어요. 그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절대로 손을 안 댔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다 아시겠지만 탄핵 때요. 그 예를 들어서 김관진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이게 정책이냐? 뭐 이렇게 아리까리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영역을 다 칼을 들이댄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다 했던 분들이에요. 과거에. 이거 손을 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왜 하지 말라고 하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의견에 그냥 입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한다. 라는 게 지금 그게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가 적부심으로
풀렸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서욱 장관이 다 부른 거예요. 다 자백을 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석방시켜 준 거거든요. 보통 적부심에서 그렇게 금방 석방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서욱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서훈 실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발부가 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서훈 실장이 조사가 돼서 서훈 실장이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소환 못하죠. 근데 만약에 서훈 실장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사실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대통령도 다 알고 이러면 결국 수사기관은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겠는가 이 문제에 봉착하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말을 해도 그렇고요. 하지 않아도 정치권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한창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그 대표 차출론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요. 대신 MZ세대 수도권 대표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도부든 다음 지도부든 우리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MZ세대, 미래세대라는 새로운 물결과 함께 하면서 총선 승리를 기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얘기지 심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닌 것이죠. 당연히 수도권에서 우리가 과반을 차지해야죠. 그럼 뭐 누가 그거 아니라고 합니까? 예. 수도권도 과반을 차지해야 되고요. 예. MZ세대도 저희들에게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40대는 저희들 지지율이 많이 나쁘거든요. 네. 그 지지율도 확보해요. 그럼 40대는 버릴 겁니까? MZ세대만 넣고요. 총선할 때요. 수도권 출신 대표가 이끌면 좀 효과가 좋습니까? 그건 좀 다르죠. 그래 수도권은 아무래도 중도층이 많고요. 여야에 이렇게 확 쏠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에게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무참하고 비참하게 쫓아내놓고 대체제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벌론을 띄워봤는데 지금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네 분만 지금 팍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지금 장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네. 한 장관 본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대표 나오면 좋죠. 아이고 저는 정말 웰컴에다가 땡큐입니다. 땡큐 베리머치입니다.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가장 좋죠.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유승민입니다. 오. 네, 그런데 답을 주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아니 뭐 한동훈 대표? 그러면 검찰 출신 대통령의 검찰 출신 대표면 다음 공천은 검사로 가는 거고요. 아마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은 좋으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웰컴에다가 땡큐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사를 한 9년 정도 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15년이 다 됐어요. 정치한 지가 그 검사한 기간보다 훨씬 길어졌네요.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거 그러면 좋은데 과연 그게 검사로 봐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보면 그 수도권이요. 지금 현재 의석수를 보면 121석 중에 16석이 국민의힘이에요. 예. 1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다수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부분을 정치를 조금 아시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가진 대표가 누구냐 고민하겠죠. 예. 그다음에 그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를 들면 40대는 10명 중에 7명이 민주당을 지지하신다고 해요. 보통 그냥 그렇죠. 예. 전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뒤엎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핵심은 뭐냐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예. 유리하고 40대, 50대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바로 유리하고 그러면 결국 또 2030인 거예요. MZ세대. 그러니까 2030 이 청년층이 과연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은 완전히 갈리고 예. 또 수도권은 1000표, 2000표, 3000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은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고민이고 저는 이 고민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잘 다뤄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과연 이 부분을 우리의 그 전통적인 지지자이신 우리 당원들 네. 특히 TK 대구 경북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심도 깊게 고민해서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 당대표를 만약에 선택을 해주신다면 저는 뭐 충분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몇 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절반이라도 갖고 와야죠. 과반. 절반 지금 16석이세요. 16석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야 되네요. 절반.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 때처럼만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보시죠. 예. 그 의원님 실제로 근데 수도권에서 뛰시고 있고 또 뛰실 예정인데 네. 그러면 고민을 또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예. 누가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아, 그거는 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저희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 이제 이후로 과연 이 청년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그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어떻게 먼저 보셨는지요? 그 남욱 변호사가 지금 사실 거의 매주 핵폭탄급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굉장히 센 얘기들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방침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침묵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어저께 침묵을 깼잖아요. 네. 깼는데 또 남욱 변호사가 한 방 매겨가지고 저는 별로 이것도 이문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을 유지한 길에 계속 유지하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남욱 변호사가 그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어떤 전언을 통해서 진술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제는 근데 사실상 내가 이재명 어떤 그 모임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처음에 이제 대장동 사업 때요. 그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는 서로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가 그 팀 안에 대장동 사업에 끼는 걸 지금 싫어했다라고 주장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밀리로 자기네들 식구로 아마 인정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는 약간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핵심적인 인물은 다 아시겠지만 김만배와 예. 정진상, 김영, 유동규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듣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도원 결의한 그 형제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 전해 듣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수발든 사람이에요. 돈을 유동구한테 주고 뭐 김만배한테 주고. 그런데 그 돈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갈까? 그게 김만배한테 주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가 돈 마련해서 준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시장 로비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거는 다 전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돈 누구한테 주지? 결과적으로 누가 받지? 이런 얘기. 이건 뭐 선거용이다. 뭐 이건 뭐다. 이렇게 다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 듣는 얘기, 들었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들었던 얘기라고 해서 다 증거 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동규도 있고 김만배도 있고 정영학도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요. 예. 괜찮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지금 다 털고 있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직접 대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남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형량을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만배 씨는 아직도 이재명 쪽에 있는 것이 형량이나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남욱 변호사하고는 스탠스가 전혀 맞지 않죠. 네. 이 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당내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많이 나왔죠. 뭐 이원욱 의원이 뭐 부글부글 끓는 임계점이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적극 방어파, 이재명 적극 방어파는 20명 내외에 불과하고요. 관망파하고 부글부글 끓는 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예. 그리고 비판파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아요. 네. 손가락으로 꼽죠. 예. 그런데 지금 부글부글 끓는 파들이 늘어나고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정치 공동체 해시태그를 했더니 지금 지원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둘밖에 정청래 없고, 의원이 했던, 정청래 의원이 깃발을 들었는데 딱 2명밖에 없다는 거하고 11월 말에 친명파 의원들, 관망파나 부글부글 끓는 파 중에 친명파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분들을 좀 한번 모여보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이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저희 친명 쪽에서는 그런 모임을 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고 설명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에 나오겠다고 하는 의원을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봤을 때 지금 부글부글 끓는 파와 관망파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는 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분들이 이재명 이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예. 수사 상황이 좀 진전이 될수록 당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앞서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류 총경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겨냅니다 우리가. 네. 혹시 준비하신 입장문이 있으실까요? 예, 입장문이 있습니다. 유삼영 총경입니다. 오늘 저는 경찰청에 저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징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우리 경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유족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한 책임을 묻겠지만 잘못된 시스템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시스템과 관련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고 이 국민의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이 신설됨으로써 경찰국 인사권을 장악하고 경찰청장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 경찰의 관심이 그동안은 국민을 향해 있었는데 국민을 등지고 권력을 가진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경찰국이 신설되고 경찰의 인사권과 통제권이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지난 10월 29일 우리 경찰의 경비 행태는 기존의 그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던 그런 충분한 경력 배치를 떠나서 경호 경비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염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 다시 또 같은 그 큰 일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연 행안부 장관이 우리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인사권을 장악하는 이 시스템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 각계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징계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릴 그 과정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생략을 드리고, 저희 징계에 대한 우리 경찰관 대부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징계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국민의 과반수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의 그 입장이 타당하다고 한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경징계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저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심각히 벗어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고, 부당한 징계 결과가 있다면 소청,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계속 바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유족과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과 석유 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 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 투쟁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공세는 곧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자 노동 기본권을 부정한 것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승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차 총파업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12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운수노조가 결의대회를 열고 21일엔 세종에서 화물연대 규탄 결의대회가, 22일엔 국회 앞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정부가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을 둘러싼 찬반 여론도 팽팽한 상황입니다. 파업에 나선 운전기사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화물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30년 넘게 시멘트를 화물차로 실어 나른 홍인기 씨. 하루하루 길어지는 파업에 한숨도 늘었습니다. 차량 유지비처럼 운행하지 않아도 나가야만 하는 돈이 많은데 수입이 끊기면서 곧 생계난이 닥칠 거라 말합니다. 15일이 거의 다가가는데 15일이면 저 사람들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가면서 할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길에 남아 싸우는 건 홍 씨와 같은 화물 운전 기사에게 안전 운임제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제도 시행 뒤 과적과 거로는 줄고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 내역서를 보면 안전 운임제가 시행된 뒤 같은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이전보다 적은 화물을 실어도 이전보다 많은 돈을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최소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연장이나 확대 약속 없이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벌써 안전운임이 3년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해보니까 조금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개선되는 걸 계속 끌고 나가서 더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 일부 파업 참가자들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보다 화물 노동자를 둘러싼 시민의 오해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화물 노동자가 월 500 이상을 보장받는 고소득자란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익에서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용,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할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한 400원 갖다 줍니다. 할부가 한 달에 뭐 400~500씩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밤새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 기사들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은 5% 넘게 줄어 281시간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0시간 넘게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정부 또한 집단 운송 거부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현장에서 물품을 거두어가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검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4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마약류 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젤리와 사탕 추정 물질, 페트병 등 400여 점을 대상으로 검사했고 모두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동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면접을 진행할 때 화상 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면접을 선호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IT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합니다. 손쉬운 신분 위장 기법 가운데 하나는 신분증 조작. 포토샵으로 인물 사진을 바꾸거나 실명 확인을 위한 전화 인증이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 본인 인증 대행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면접을 진행할 경우 화상 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방식을 선호하는데 화상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엔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전화 면접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합동주의보를 내리면서 언급한 북한 IT 인력들의 신분 위장 수법입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 상당수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범정부적 차원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악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의 위협 분석 그룹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말 북한 해킹 조직 APT37이 용산구 이태원 사고 대처 상황이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서 양식을 모방해서 작성됐고 사고 개요와 조치 상황 등이 적혀 있습니다. 분석그룹은 보고서에서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미끼로 이용했다며 APT37은 과거 돌핀이나 블루라이트 등의 악성 코드를 배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속한 월드컵 H조 조별리그 경기를 중계하지 않았던 북한 조선중앙TV가 16강전 경기를 녹화 중계하면서 우리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젯밤 한국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을 만나 1대4로 완패한 경기를 내보냈습니다.
아나운서는 중계에 앞서서 남한팀이 7번 손흥민 주장 선수 등을 배치했다고 소개하면서 손흥민이 브라질 대표팀 주장 티아고 실바 등과 악수하는 장면도 그대로 내보냈고 경기 도중 손흥민 등 한국 선수의 경력을 자세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 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여야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을 2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며 대구 지역 시민단체 회원 1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하자 의무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에 관한 자기 운명 결정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3, 4차 접종이 전면 중단되고 추가 접종은 개량 백신으로 단일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맞게 개발돼 효과가 더 높은 이가 개량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는 17일부터 기존의 단가 백신을 활용한 3, 4차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가 백신으로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된 날에서 석 달이 지나면 추가 접종으로 개량 백신을 맞습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풀어주고 증상이 가벼운 감염자들은 자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실내 체육관을 개조한 임시 격리병동. 병상 사이엔 천장이 뻥 뚫린 칸막이가 전부입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간이 침대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장실에 침낭을 펼쳐놓는가 하면 야외에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주거단지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모든 입주민이 이런 시설로 끌려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의료진도 부족해 병원이라기보단 집단 수용소란 오명을 샀습니다. 他没有说要给你配药或者是要给你打针什么的，就完完全全就是我觉得竟然目前为止使用的自愈的这个治疗方案。 앞으로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라면 감염되더라도 자기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독감약이나 해열제 등도 실명 등록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풀어준 상태입니다. 与其投入这么多的人力物力再去做这些核酸检测的事情、建方舱的这个事情，那不如去提升我们的基础医疗。 아파트 단지나 슈퍼마켓,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라면 어디에나 붙어있는 QR코드. 그동안엔 최소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PCR 검사를 받고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음성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감염이 확산한 지역은 검사를 매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무화 조치도 폐지됩니다. 지난 3년 동안 14억 인구의 일상을 지배했던 제로 코로나에 중대한 변화를 선언한 겁니다. 福利院、医疗机构、托幼机构、中小学等特殊场所外，不再查验核酸阴性证明。 지난 2020년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 빗장을 걸었던 중국. 가장 늦게 일상 회복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지난 7월 사우디를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지 5개월 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의 호위를 받으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4분의 1을 수입하고 있는 큰손 중국의 지도자를 맞아
사우디는 축포와 군악대 연주를 울리며 환영했습니다. 외신들은 시 주석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리야드 도심 주요 도로변이 중국 국기로 장식됐다고 전하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주최하는 성대한 환영 행사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사우디에 머물며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제1회 중국 아랍 정상회의와 중국 걸프협력회의 콘퍼런스에도 참석합니다. 习近平主席出席首届中国阿拉伯国家峰会，是新中国成立以来中国面向阿拉伯世界规模最大、规格最高的外交行动。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유 증산 등을 설득하기 위해 사우디를 찾았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지 5개월 만입니다. 카슈크지 암살 사건과 원유 생산 정책 등을 놓고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를 찾은 시 주석은 이번 방문 기간 다른 걸프 국가 지도자들과도 만나 중동 지역 영향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시 주석의 방문 기간 사우디와 중국이 1,100억 리알, 약 38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계획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이기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주빈 테이블에서 운동이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거 유세 여행을 할 때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계획이 궁금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선거 운동을 할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고 질 여사는 이에 단호하게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축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선거운동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중요한 동맹국 정상에게 출마 계획에 대한 신호를 줬다는 사실은 이들이 재선 도전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질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의 대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숙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 여사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6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해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상당히 선전한 데다 2024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80살의 고령으로 애초 세대 교체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간선거 직후 내년 초에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This is ultimately a family decision. I think everybody wants me to run, but we're going to have discussions about it. And my guess is it'll be early next year we make that judgment. 이와 관련해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6일 바이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에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7일 바티칸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서 폴란드 루블린 가톨릭대의 가톨릭 유대인 관계센터가 지난 5일 라인하르트 작전으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며 이로 인해 약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EU 회원국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에 대한 드론 완제품 수출 가능성이 있는 이란 등 제3국으로 드론 엔진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 차단을 위해서 국영인 러시아 지역 개발은행을 포함한 러시아은행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주요 기술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도 제안했습니다. 올해 치러진 수능의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 수준으로 어려웠고 국어는 매우 어려웠다고 평가받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평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5점으로 지난해 147점보다 낮았지만 최고점을 받은 사람 수는 오히려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지난해 149점보다 15점이 낮아서 만점자가 28명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 다소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은 전체 수험생의 7.83%가 차지해 지난해보다는 쉬웠지만 변별력은 유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점자는 재학생이 2명, 졸업생 1명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3명 모두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 수능의 만점자는 1명이었습니다. 평가원이 밝히는 만점자의 기준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모든 문제를 마치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을 획득한 수험생을 말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그제 범인 도피 혐의 등을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친누나의 애인인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김 전 회장 도주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에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도 받습니다.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가 2008년 개국 이후 15년 연속으로 공익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23년에서 2024년 공익 채널과 장애인 복지 채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성 방송 분야에서는 과학 문화지능 분야의 YTN 사이언스를 비롯해 3개 분야 11개 채널이 선정됐으며 장애인 복지 채널에는 복지TV가 인정돼 총 12개 채널이 선정됐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기온 자체는 비슷하지만 어제보다 바람이 약해지면서 공기가 더욱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9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닷새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에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부산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밤에는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 밤부터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며 다음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공기가 탁한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